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2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발언에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설탕세라고 언론에서 이걸 뉴스로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을 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우리 음식들에 들어가는 과당 있죠. 그 어떤 국민의 그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설탕 안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는요. 설탕 왜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비판을 했냐면 설탕세라고 하면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죠. 설탕세라고 하면 세금 개념이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얘기한 거예요. 부담금. 업체들이 과하게 설탕을 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근데 그거를 설탕세라고 하면서 마치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금과 기업들이 만드는 어떤 음식이나 제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금과 세금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그걸 강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이걸 제한한 거예요. 공공 담론으로 제한한 거예요. 도입하자 새로운 과세를 설탕세로 이거를 표현한 거는 잘못됐다. 그걸 마치 이재명 정부가 또 세금 때린다 이런 식으로 또 이재명 정부를 비난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없도록 주변에서 또 세금 올린다는 얘기하는 거 보면 너 설탕 그렇게 들어간 거 먹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업의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8년 만에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지정됐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유독 절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공휴일인데 절자가 들어가는 거랑 이런 것들은 공휴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헌절은 빠져 있잖아요. 날과 절이 있는데 절은 사실상 거의 여러분들 빨간 날이거든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18년 만에 제헌절을 부활시켰냐면 내란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제헌절은 뭐죠? 우리가 헌법을 만든 날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만들었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죠? 헌법을 파괴했잖아요. 그만큼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했잖아. 제헌절은 우리가 헌법을 만든 날이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기르는 의미로 제헌절을 다시 빨간 날로 지정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5대 국경일로 분류가 되면서도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알고 계세요. 5대 국경일이 뭐냐면 절 들어가는 거는 다 국경일이에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바로 이번 제헌절 이게 5대 국경일이에요. 이번에 의미 있게 다시 빨간 날로 부활시켰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뉴스 다 챙겨 보시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로봇 도입을 반대를 하고 있죠. 저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죠. 일자리가 다 날아가니까. 앞으로 이제 현재 자동차 생산 라인에 있는 어떤 그 노동자들을 다 빼고 이제 로봇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혁명을 좀 보면요.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가장 근현대화가 되면서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전을 했죠. 그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또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AI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 사회 시절에는 일자리가 넘치죠. 기계에 의해서 과거에는 그냥 농사만 짓고 살다가 이제 여러 공장이 들어서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전부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먼저 근대화를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나라가 어떤 그 영국은 1800년도에 근대화를 성공을 했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영국보다 한 100년 가까이 뒤쳐져 있었는데도 이제 다 따라잡았죠. 여러분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 1990년대만 해도 어떤 얘기들이 80년대 90년대 가장 유행했던 흔히들 썼던 말들이 뭐가 있냐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였어요. 여러분들 제 또래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일본에게 30년 뒤져 있다, 20년 뒤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심심치 않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본에게 뒤져 있다는 얘기 안 해요.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가 높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뒤져 있다는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한 800만 명 정도가 일본 여행을 가는데 일본 가서 저도 느껴본 게 뭐냐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받고 우리는 모두가 카드, 우리는 거의 현금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 식당에 로봇이 다니고 서빙 그 로봇이 다니고 오히려 일본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본에 갔다 오면 일본의 전자상거나 이런 데 가면 눈이 돌아갔어요. 일본의 그 신주쿠라고 하나요? 어떤 그 전자제품 신주쿠인가 뭐 하여튼 그 전자제품 많은 데 갔다 오면 거의 아이와 소니, 파나소닉이 전성시대가 있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격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실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제가 보면 우리 세대나 일본이 센 나라고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죠. 요즘 20대들 10대들은요 일본이 우리나라 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물론 어떤 총 경제 규모나 이런 거는 일본이 우리보다는 더 커요. 10대나 20대들은 우리 때는 무조건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경제 대국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뭐죠? 인구들은 일본이 우리 밑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 모든 좋은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일제라고 했죠. 일본 일제 다 비싸고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반일 감정이 마음속에 있지만 일본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경제력.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나라였어요. 요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어때요?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휴대폰을 들 때 2000년대 태어났으면 한 10살 정도 만약에 일찍 휴대폰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다 삼성과 LG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계 최고의 휴대폰은 삼성이었고 세계 최고의 휴대폰은 LG의 초콜릿폰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샤프도 일본 게 제일 좋았어요. 일본 그 연필 뭐 일본 지우개, 일본 학용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일본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든지 한류 어떤 문화 콘텐츠 어떤 대한민국의 자동차 이런 거를 뒤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펜텔 그 검은색 그 볼펜이 이게 뭐죠? 샤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 물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 얘기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대였죠.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공장이 돌아가고 해외에 나가면 전부 해외에서 어떤 그 옷 같은 거 사오거나 뭐 신발 같은 거 사오면 한때는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싸우니까 전 세계 공장들이 한국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시작된 게 90년대거든요. 90년대 해외 일찍이 나가 돈 있는 분들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뭐 사갖고 선물 사오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와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값싼 노동력 뭐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임금이 갑자기 올라간 게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1988년도에 87년 88년도 그때 아마 임금이 막 70만 원, 80만 원 받던 사람들이 막 150만 원 이렇게 더블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스텔라, 현대 자동차를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구입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구조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제 AI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AI의 선도 국가가 이제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그냥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그 당시에 힘든 노동이었지만 공장에서라도 일할 자리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지표에 올라가 있는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요. 그런 제조업 공장 저임금 노동자를 찾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편입된 거죠. 이 AI 시대는 그보다 더 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갔던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사이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트의 캐셔. 지금 전부 바코드 스스로 찍고 셀프 계산대라고 하죠. 두 번째가 톨게이트에 징수하시는 분들. 다 없어집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게 일자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AI의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결국은 미래 사회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거 얘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노사 분규나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몇 년간은 딜레이 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거대한 AI 시대의 물결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친노동 정책을 펼치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노란봉투법 통과시켰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주식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노동부 장관도 진짜 노조 출신의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시키는 친노동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기업을 배제하지 않아요. 과거 진보가 어떤 대한민국 기득권들에게 공격당할 때는 그러니까 적대적 기업 관계, 정부와 권력이 적대적 기업,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구조 개선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재벌 해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가 재벌 해체, 어떤 이런 재벌의 독단적인 그런 비판들을 했죠. 그래서 사실 진보의 가치는 재벌 해체, 노동자의 세상, 이게 어떻게 보면 진보의 그 어젠다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것은 친노동 정책을 펼치면서도 기업을 사회적, 도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전에 진보의 가치와는 좀 맞지 않죠. 우리는 무조건 권력을 잡으면 재벌 해체해야 된다. 지배구조 막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기업들을 과거의 진보가 무조건 억압하고 그랬던 이미지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이재용 삼성의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왜 SK나 삼성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면서 올라갈까요? 누가 봐도 친기업 정책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의 친기업 정책은
기업의 제재를 안 할 뿐이지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한 게 아니에요. 제 말 맞죠? 윤석열 겉으로는 이재용, SK, 뭐 LG, 현대 이렇게 기업들 병풍 세워갖고 떡볶이나 먹일 줄 알지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예요. 기업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노동자 사망 사고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도 기업이 세계의 경쟁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지표만 봐도 알잖아요. 윤석열 때 삼성전자와 윤석열 때 SK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지난해까지만 해도 30만원대 40만원대 초반을 갔던 SK의 주가가 더블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기업이 한마디로 기업이 장사하기 더 좋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기업의 책무를 더 다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업의 제재를 안 할 뿐이지 기업이 오히려 정부 때문에 윤석열이나 이런 반중 친미 정책을 통해서 중국과의 단절된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얼마나 탐나겠어요. 근데 윤석열 때문에 중국 시장 접근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어떤 로봇 도입에 반대하는 이런 어젠다를 한마디로 이제는 피할 수 없으니까 빨리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내가 기본사회 하자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들 기본사회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완 맥그리거 나오는 영화 중에 인간이 이제 노동은 전부 로봇이 하니까 인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아침에 책 읽고 명상하고 그다음에 밥 대신 무슨 알약 하나 먹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명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영화가 하나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일랜드였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내 복제 인간에 대해서 장기를 그대로 띄워갖고 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노조의 로봇 어떤 도입 반대 이거를 해서 앞으로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시대가 변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 전 세계의 추세가 된 거죠. 근데 인간의 AI 시대가 되면 이제 극단적 양극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일반 노동자들, 노동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아예 이제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이제 1%, 전 세계 5%의 그 인재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인 거죠. 그럼 나머지 우리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기본사회 소득, 그래서 기본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번 이런 것들이랑 연결시켜보.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 그 기본 사회의 틀은 뭐죠?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매달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듯이 국민 1인당 개개인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자는 거죠. 세금은 공정하게 걷더라도. 그래서 이게 기본사회가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AI 시대만 좋은 게 아니에요. AI 시대는 결국은 지금보다 더 양극화의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극화의 갭을 좁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누구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주는 기본소득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부터 기본소득 사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퓰리즘이라고 다 떠들었어요. 시대에 맞게 정책은 변해야 돼요. 우리가 허경영이가 20년 전에 떠들었던 신혼부부 1억 준다는 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쵸? 신혼부부 1억 준다는 게 여러분들 현실화되잖아. 그때는 미친놈이라 그랬잖아.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하니까 저 새끼 저거 포퓰리즘이다 라고 했는데 시대가 20년 후에는 보면 허경영의 그 말이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을 걱정을 해서
너도 나도 1억 베팅을 하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것도 AI 시대도, 물론 저는 어떤 노조의 AI 로봇 도입 반대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대만으로 하면서 몇 년은 지연시킬 수 있겠죠. 근데 시대의 흐름이 AI 시대로 급격히 넘어가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응을 할 수 있는 거는 딴 게 없어요. 노동자가 일할 자리를 없어지면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민생 법안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생이랑 가까운 법들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그 가운데 정당법 하나가 통과가 된 거예요. 아니, 국회법. 그 국회법 중에 통과된 게 이제 여태까지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국회의 사회권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회권을 맡게 돼 있는데 이제는 모든 법안 하나 통과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게 24시간이 될지 무조건 3명에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없잖아요. 맘만 먹으면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국힘당이 물론 국힘당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어떤 법을 통과시킬 때 만약에 민주당 170명이 24시간씩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170일이에요. 그렇죠? 170일을 물론 국회가 회기가 변경되면 자동 폐기가 되지만 그래서 오늘 90개의 어떤 그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중에 오늘 국회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급식 노동자분들이에요. 오늘 민생법안 90개 중에서 통과된 법 중에 저희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급식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왜 이 어머니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냐면 이 급식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그 학교의 예산에 따라서 3명에서 1000인분을 만들어야 되고 3명에서 2000인분을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통과된 법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령으로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 1명을 고용하면 100인분의 식사, 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가끔 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학교 예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과한 노동에 시달릴, 저임금 과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제 말 이해가 가시죠? 10명을 고용하면 500인분 이상은 못 만들고 500인분까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인 노동자의 급식 적정 인수를 기준을 세우고 이제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라, 이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급식 노동자 우리 어머님들이 눈물을 흘렸다. 좋은 법안이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저에 다다미방, 흰옥기 욕조, 개타워 다 있었다고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최재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런 감사 자체를 안 했죠. 그리고 골프장을 불법으로 준공을 했고 그 골프장의 비용을 현대가 하청 업체에게 대리 지급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프장이 있다는 소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나무를 심어서 시설을 가려라. 다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감사원이 이런 확인을 했는데 불법적으로 누가 이거를 시켰는지, 누가 이거를 추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감사원 하면 가장 그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21g이잖아요. 그거를 오늘 감사원이 제대로 다시,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할 일이 하나 늘은 거죠. 관저 이전 의혹을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늦었지만 국방부 계엄 때 국회 봉쇄를 했던 김현태 전 707 단장 등 대령 4명을 파면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김현태 전 707 단장이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참군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현태는 변절을 해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하고 저쪽의 스탠스에 섰었어요. 제가 김현태가 처음 인터뷰할 때 이상했던 게 있어요. 707 특수임무 단장은요, 절대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비밀 병기거든요. 이런 707 대테러 부대의 단장이 카메라 앞에 쓴다? 이상했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국정원 요원만큼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 발령을 내달라고 난리를 쳤죠. 하여튼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 3명 대령은 누구냐면 중앙선관위의 청사 점검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 정보사령부 대령 3명도 파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면당하면 연금에 가장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헌재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어쩐지 모르겠지만, 헌재에서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들 비례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3% 이하를 받게 되면 사표가 됩니다. 그렇죠? 3% 이상을 받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정의당이나 어떤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1%를 넘었지만 의석수를 못 가져갔어요. 헌재는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헌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위헌이라고 하면 뭐 헌재 판결은 존중을 해요. 그런데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녹색 정의당이랑 정광훈의 자유통일당도 원내 정당이 될 뻔했어요. 근데 헌재의 이 판결의 의미는 우리나라는 양당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정치의 현실이다. 그래갖고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득표율 3% 이상만 정당만 비례 할당한다는 거 위헌이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녹색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에서 환영을 하지만 전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봐요. 1%가 한 27, 8만 표 되거든요. 그 1%가 27, 8만 표, 즉 1%가 거의 의석 한 석 정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군소정당이 엄청나게 난립을 합니다. 그리고 정광훈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등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헌재의 이론은 지금 이미 거대 정당 양 두 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 과도한 제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를 하면 군소정당의 사실 비례 할당 득표율 3%를 정한 것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이 이게 극우나 남북이 대치하는 사회에서 진보냐 보수냐 확연하게 이념이 갈려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건
저는 기본적인 틀은 찬성해요. 3%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약한다. 우리가 봤을 때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들어가면 좋죠.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의 극우가 대중화가 되는 바람에 극우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정상적인 어떤 사회에서 어떤 대화 토론이 가능한 그런 사회 구조나 정치 문화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찬성하지만, 이러다 보면 정광훈이나 극우들이 이제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내 정당이라는 뜻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을 원내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0건을 합의를 처리를 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다음 달 이제 거의 이제 1월 달 마지막으로 가고 있잖아요. 2월 3일 날 4일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요. 3일 날 정청래 대표, 4일 날 저쪽에선 장동혁 대표, 전환길이 올까요? 죄송합니다. 그쪽 대표 전환길 아니었네요. 오늘 통과된 법들을 자세히 찾아보면 반도체 특별법, 민생법안 92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이 너무 느려서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나섰는데, 제가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청래 대표가 일을 안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사실 민주당이랑 정청래 대표가 민생법안을 3월에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록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민생법안은 3월 내에 처리한다, 기한을 3월로 잡았고 1월과 2월은 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랬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1월, 2월은 그 제2특검, 내란전담 재판부, 그러면서 개혁법안을 다 사법개혁 이런 거 다 한다 그러면서 1월, 2월은 2026년 처음부터 개혁법안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서 3월 달에 민생법, 왜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국세법이나 이런 그 국무회의를 하다가 법안 통과가 자꾸 그 국무위원들이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일을 못 하겠다니까, 법안이 통과 안 됐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법안 통과되기 전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으세요. 그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입법이 너무 느리다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님이 그러면 순서를 민생법안 3월에서 땡겨서 오늘 우선 처리 92개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됐죠. 미국의 도란프가 왜 대한민국은 발의를 해놓고 통과시키지 않냐라고 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라는 으름장을 놨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도 별로 영향이 없었죠.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갖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 즉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이거를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자가 계속, 제가 늘 말씀드린 재경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에요. 상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경위의 상정조차 안 하다 보니까 이 법안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미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조차 안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이나 내란전담 재판부 또는 제가 보면 이걸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얘기했던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과 교환을 하려고 그런지 그런 정략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국익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국익이 달렸을 때는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힘당이 매국노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쵸? 얘네들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인질 삼아 자기네들이 지금 의석에서 밀려갖고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법 중에 하나를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정을 하면, 왜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상정하는 순간 민주당이 의석수를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상정을 안 해요. 이 인간들은 나라의 국익은 뭐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때를 쓰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 미국은 대한민국과 체결한 MOU나 대미 투자 특별법은 우리나라가 했지만 우리나라랑 체결한 어떤 MOU 같은 걸 미국이 의회에서 비준을 받았나요? 왜 우리나라만 등신들 같이 비준을 받아갖고 더욱더 구속력을 만드냐 이거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의석도 많으니까 대미투자특별법 비준안 처리하면 되지 않냐? 아니죠. 하면 안 되죠. 왜? 트럼프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거를 비준안으로 안 하고 그냥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트럼프가 날아가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국회에서 비준으로 하면요, 이 법이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속력. 다음 미국 행정부에도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우리나라의 국회가 미국에 유리한 비준을 하려냐 이거죠. 제 말은 조약에 버금가는 게 비준이잖아요. 이거는 조약이 아니라 MOU잖아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응? 트럼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 올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미 의회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게 되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 모두가 수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사실 발의를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 점검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자금과 경비들을 산출을 해갖고 처리를 하려고 그래갖고 좀 느긋한 편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빨리 하라 그러면서 연병을 떤 거죠. 왜 우리나라는 좀 여유가 있었냐? 발의 시점 기준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관세가 15%가 됐지만 언제까지 한다라는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는 발의는 11월에 하고 관세 적용은 15%가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어떤 MOU법,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국힘당은 미국의 입맛대로 비준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정조차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 한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굳이 미국과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통과시켜 놓으면 돼요.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긴 플랜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0억 불을 나눠서 우리가 뭐 3,500억 불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1,500억 불이 어차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석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중동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던 석유나 에너지를 미국의 석유를 수입한다. 그럼 어차피 1,500불을 빼면 한 2,000억 불 정도를 우리나라가 그 8년간에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8년이면 여러분들 트럼프는 연임을 할 수가 없죠. 중임을 할 수가 없죠.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길게 해야 4년이고 트럼프 정부 이제 3년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비준으로 하면 다음 정부까지 트럼프가 아닌 미국의 다음 대통령의 정부에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비준으로 약정돼 있기 때문에 일면 조약 같은 개념이 되면 계속 미국이 이거 우리 관세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매국노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기싸움을 하고 정치적으로 지네가
민주당이 아킬레스건이 대미투자법이다. 이걸 계속 지연시키면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미자 입장에서나 국힘당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화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게 국제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역적으로나 압박을 가하게 해서 이재명 정부 봐라, 반미 정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는 빨갱이 머리가 안 통하니까 결국은 친중 머리로 가는 그 하나의 단계가 있다고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이미자는 이거는 여야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더라도 이재명 정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도란프가 1개 상임위원장인 이미자 너 왜 상정 안 해? 죽을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대한민국을 공격을 한다고요. 그럼 대한민국 공격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한나라당 지금 이 국민 내란당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을 하나 받으면서 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분석 잘하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다음에 대전 충남 통합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대전 충남 사시는 분들 있죠.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예요. 이제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약칭이 대전 특별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대전시 이렇게 불렀는데 대전 특별시로 약칭이 되는 것이고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 너무 기니까 대전 특별시로 하면 사람들이 아파 부를 것 같아요. 서울 특별시 같이 대전도 이제 특별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대전 충남의 통합에 이쪽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전의 시장은 개장우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그 이은재랑 쌍두마차를 달리던 이장우를 저는 개장우라고 불러갖고 그 다음에 충남도지사는 여러분들 개태음이죠. 김태음이죠. 저는 서초계시고 쟤네들은 외국계자예요. 저는 개청수의 개자는 서초계시고요. 저 새끼들이 개태음이 개장우는요 외국계시예요. 저랑 같은 계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반발이 없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전시장도 국민의 잣, 그 다음에 충남도지사도 국민의 잣. 근데 왜 얘네들이 이 통합을 찬성을 했냐? 윤석열 정부 때 찬성을 해놨던 거예요. 2024년에. 그래서 이제 지네가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니까 반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세요? 이미 얘네가 2024년에 이 개장우랑 개태음이가 제안을 해요. 윤석열 정부에게. 여기를 충남 대전 통합하자. 그래놓고 나서 탄핵당하고 이런 거니까 이제 와서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응? 이제 와서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갖고 대전시장 충남도지사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래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충남 대전 특별시를 승인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후보가 누구죠? 강훈식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이자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비서실장이 잠수함 사업을 위해서 캐나다로 날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산자부 장관이나 어떤 외교부 장관이 가갖고 하는 일이에요. 강훈식이 가요. 캐나다를. 무슨 뜻이냐? 캐나다 고위급을 만나갖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잠수함을 5스타 호텔처럼 딸 아들들이 탄다는 마음으로 만들겠다. 응?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 거예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잠수함에 관심을 보일 때 우리나라가 독일을 제치고 잠수함 사업을 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캐나다 총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독일과 더 협상을 한다는 소리가 이제 나와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가격을 깎기 위함이에요.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잠수함 한 대에 1억 불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못 받아요. 근데 캐나다 총리가 내심 마음은 대한민국 거에 있지만 독일 거랑 접촉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식 총리가 이미 캐나다의 총리가 잠수함 사업에 잠수함을 독일로 마음을 잡았다 그러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날아갔을까요? 물밑 작업이 성공한 거예요. 강훈식은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그냥 캐나다 총리를 설득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산업부, 외교부의 설득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을 보낸 거죠. 그러면 자칫 잠수함 사업이 독일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강훈식과 우리나라의 해외 순방단이 날아가서 따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훈식의 체급은 커지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는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안 되는 사업을 가갖고 매달리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이미 물밑으로는 캐나다의 요구 조건이 있었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죠. 비서실장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라 지금 국내에 있는데 비서실장이 움직인다? 말도 안 되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해외를 가더라도 국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와 저분은 대박이다. 한화오션 사야 되나? 나보다 한 수 위인데? 나는 이런 분석은 할 줄 아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벌 줄은 몰라. 저 사람 대박이네. 그러네? 한화오션을 사야 되네. 응? 나는 분석은 잘하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벌 줄 모르는데 저분은 내 말을 듣고 한화오션 사야 되나? 우와, 저분 대박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를 정부가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강훈식이가 출마한다는 뉘앙스예요. 제가 볼 때는 강훈식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에 이번에 출마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잠깐 지금 아직도 단신을 하고 있네. 1시간이 넘었는데 이왕 한 것 좀 더 할게요. 오늘 또 이것저것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서울시장을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서울시장은 우리끼리 안에서의 어떤 제가 왜 정원호 시장은 나중에는 띄우면 되지만 지금 정원호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지금 돌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평생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다 서울에 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에 정보를 듣는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하면 특히 호남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어떤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이쪽은요 정당 보고 찍는 확률이 높죠. 제 말 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울은 왜 여러분들 제가 늘 인지도를 얘기하냐면 서울은 정당 보고 찍는 확률이 낮아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은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섞여서 오리지널 서울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호남 인구가 제일 많다는 소리도 있고 이동 인구들이 전부 서울로 많이 모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냐 이런 정당을 보고 찍는 확률이 많아요. 지방선거도 정당을 보고 찍는 게 있는데 서울은 정당을 보고 찍는 선거가 아니에요. 인물을 보고 찍는 선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서울 시민들의 특징이 인물을 보고 찍는 중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정당 보고 찍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지만 서울은 10몇 %밖에 안 돼요. 서울은 10%, 16%, 17% 정도밖에 안 돼요. 정당 보고 찍겠다. 그럼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마포, 그 다음에 동작, 도봉 이런 데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를 중요시해요. 우리 지역에 민주당을 찍겠다는.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어떤 분이 그 질문 하더라고요. 정원호 인기 좋고 여론조사 돌리면 좋은데 왜 자꾸 시사타파님은 정원호가 약하다고 얘기하냐. 그 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그런 분위기를 좀 알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전략에서 참고를 해야 돼요. 서울 선거는 그래요. 정당 보고 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특히 지방선거는. 대선은 다르죠. 대선은 정당 보고 찍는 확률이 높고 제일 정당을 보고 찍는 확률이 높은 게 대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큰 선거일수록 정당을 보고 찍고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시면 인물 보고 찍는 어떤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2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발언에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설탕세라고 언론에서 이걸 뉴스로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을 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우리 음식들에 들어가는 과당 있죠. 그 어떤 국민의 그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설탕 안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는요, 설탕, 왜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비판을 했냐면 설탕세라고 하면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죠. 설탕세라고 하면 세금 개념이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얘기한 거예요. 부담금. 업체들이 과하게 설탕을 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근데 그거를 설탕세라고 하면서 마치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금과 기업들이 만드는 어떤 음식이나 제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금과 세금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그걸 강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이걸 제한한 거예요. 공공 담론으로 제한한 거예요. 도입하자, 새로운 과세를 설탕세로 이거를 표현한 거는 잘못됐다. 그걸 마치 이재명 정부가 또 세금 때린다, 이런 식으로 또 이재명 정부를 비난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없도록 주변에서 또 세금 올린다는 얘기하는 거 보면 너 설탕 그렇게 들어간 거 먹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업의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8년 만에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지정됐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유독 절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공휴일인데 절자가 들어가는 거랑 이런 것들은 공휴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헌절은 빠져 있잖아요. 날과 절이 있는데 절은 사실상 거의 여러분들 빨간 날이거든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18년 만에 제헌절을 부활시켰냐면 내란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제헌절은 뭐죠? 우리가 헌법을 만든 날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만들었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죠? 헌법을 파괴했잖아요. 그만큼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했잖아. 제헌절은 우리가 헌법을 만든 날이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제헌절을 다시 빨간 날로 지정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5대 국경일로 분류가 되면서도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알고 계세요. 5대 국경일이 뭐냐면 절 들어가는 거는 다 국경일이에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바로 이번 제헌절, 이게 5대 국경일이에요. 이번에 의미 있게 다시 빨간 날로 부활시켰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뉴스 다 챙겨보시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로봇 도입을 반대를 하고 있죠. 저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죠. 일자리가 다 날아가니까. 앞으로 이제 현재 자동차 생산 라인에 있는 어떤 그 노동자들을 다 빼고 이제 로봇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혁명을 좀 보면요,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가장 근현대화가 되면서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전을 했죠. 그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또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AI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 사회 시절에는 일자리가 넘치죠. 기계에 의해서. 과거에는 그냥 농사만 짓고 살다가 이제 여러 공장이 들어섰으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전부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먼저 근대화를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나라가 영국은 1800년도에 근대화를 성공을 했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영국보다 한 100년 가까이 뒤쳐져 있었는데도 이제 다 따라잡았죠. 여러분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 1990년대만 해도 어떤 얘기들이 80년대 90년대 가장 유행했던 흔히들 썼던 말들이 뭐가 있냐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였어요. 여러분들 제 또래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일본에게 30년 뒤져 있다, 20년 뒤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심심치 않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본에게 뒤져 있다는 얘기 안 해요.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가 높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뒤져 있다는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한 800만 명 정도가 일본 여행을 가는데, 일본 가서 저도 느껴본 게 뭐냐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받고, 우리는 모두가 카드, 우리는 거의 현금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 식당에 로봇이 다니고, 서빙 로봇이 다니고. 오히려 일본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본에 갔다 오면 일본의 전자상거나 이런 데 가면 눈이 돌아갔어요. 일본의 신주쿠라고 하나요? 어떤 전자제품, 신주쿠인가 뭐 하여튼 전자제품 많은 데 갔다 오면 거의 아이와 소니, 파나소닉이 전성시대가 있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격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실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제가 보면 우리 세대나 일본이 센 나라고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죠. 요즘 20대들 10대들은요 일본이 우리나라 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물론 어떤 총 경제 규모나 이런 거는 일본이 우리보다는 더 커요. 10대나 20대들은 우리 때는 무조건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경제 대국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제가
그 뭐죠? 인구들은 일본이 우리 밑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 모든 좋은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일제라고 했죠. 일본 일제. 다 비싸고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반일 감정이 마음속에 있지만 일본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경제력.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나라였어요. 요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어때요?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휴대폰을 들 때 2000년대 태어났으면 한 10살 정도 만약에 일찍 휴대폰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다 삼성과 LG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계 최고의 휴대폰은 삼성이었고 세계 최고의 휴대폰은 LG의 초콜릿폰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샤프도 일본 게 제일 좋았어요. 일본 그 연필, 뭐 일본 지우개, 일본 학용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일본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든지 한류, 어떤 문화 콘텐츠, 어떤 대한민국의 자동차 이런 거를 뒤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펜텔 그 검은색 그 볼펜식 이게 뭐죠? 샤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 물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 얘기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대였죠.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공장이 돌아가고 해외에 나가면 전부 해외에서 어떤 그 옷 같은 거 사오거나 뭐 신발 같은 거 사오면 한때는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싸우니까 전 세계의 공장들이 한국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시작된 게 90년대거든요. 90년대 해외 일찍이 나가 돈 있는 분들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뭐 사갖고 선물 사오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와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값싼 노동력 뭐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임금이 갑자기 올라간 게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1988년도에 87년, 88년도 그때 아마 임금이 막 70만 원, 80만 원 받던 사람들이 막 150만 원 이렇게 더블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스텔라, 현대자동차를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구입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구조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제 AI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AI의 선도 국가가 이제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그냥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그 당시에 힘든 노동이었지만 공장에서라도 일할 자리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지표에 올라가 있는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요. 그런 제조업 공장, 저임금 노동자를 찾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편입된 거죠. 이 AI 시대는 그보다 더 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갔던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사이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트의 캐셔. 지금 전부 바코드 스스로 찍고 셀프 계산대라고 하죠. 두 번째가 톨게이트에 징수하시는 분들. 다 없어집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게 일자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AI의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결국은 미래 사회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거 얘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노사 분규나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몇 년간은 딜레이 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거대한 AI 시대의 물결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친노동 정책을 펼치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노란봉투법 통과시켰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주식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노동부 장관도 진짜 노조 출신의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시키는 친노동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기업을 배제하지 않아요. 과거 진보가 어떤 대한민국 기득권들에게 공격당할 때는 그러니까 적대적 기업 관계, 정부와 권력이 적대적 기업,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구조 개선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재벌 해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가 재벌 해체, 어떤 이런 재벌의 독단적인 그런 비판들을 했죠. 그래서 사실 진보의 가치는 재벌 해체, 노동자의 세상, 이게 어떻게 보면 진보의 그 어젠다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것은 친노동 정책을 펼치면서도 기업을 사회적, 도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전에 진보의 가치와는 좀 맞지 않죠. 우리는 무조건 권력을 잡으면 재벌 해체해야 된다, 지배구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기업들을 과거의 진보가 무조건 억압하고 그랬던 이미지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이재용 삼성의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왜 SK나 삼성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면서 올라갈까요? 누가 봐도 친기업 정책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의 친기업 정책은 기업의 제재를 안 할 뿐이지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맞죠? 윤석열을 겉으로는 이재용, SK, LG, 현대 이렇게 기업들 병풍 세워갖고 떡볶이나 먹일 줄 알지,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예요. 기업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노동자 사망 사고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도 기업이 세계의 경쟁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지표만 봐도 알잖아요. 윤석열 때 삼성전자와 윤석열 때 SK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지난해까지만 해도 30만원대, 40만원대 초반을 갔던 SK의 주가가 더블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기업이 한마디로 기업이 장사하기 더 좋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기업의 책무를 더 다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업의 제재를 안 할 뿐이지 기업이 오히려 정부 때문에 윤석열이나 이런 반중 친미 정책을 통해서 중국과의 단절된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얼마나 탐나겠어요. 근데 윤석열 때문에 중국 시장 접근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어떤 로봇 도입에 반대하는 이런 어젠다를 한마디로 이제는 피할 수 없으니까 빨리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내가 기본사회 하자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들 기본사회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완 맥그리거 나오는 영화 중에 인간이 이제 노동은 전부 로봇이 하니까 인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책 읽고 명상하고 그다음에 밥 대신 무슨 알약 하나 먹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명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영화가 하나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일랜드였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내 복제 인간에 대해서 장기를 그대로 띄워갖고 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노조의 로봇 어떤 도입 반대, 이거를 해서 앞으로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시대가 변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전 세계의 추세가 된 거죠. 근데 인간의 AI 시대가 되면 이제 극단적 양극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일반 노동자들, 노동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아예 이제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이제 1%, 전 세계 5%의 그 인재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인 거죠. 그럼 나머지 우리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기본사회 소득, 그래서 기본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번 이런 것들이랑 연결시켜보.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 그 기본 사회의 틀은 뭐죠?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매달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듯이 국민 1인당 개개인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자는 거죠. 세금은 공정하게 걷더라도. 그래서 이게 기본사회가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AI 시대만 좋은 게 아니에요. AI 시대는 결국은 지금보다 더 양극화의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극화의 갭을 좁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누구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주는 기본소득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부터 기본소득 사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퓰리즘이라고 다 떠들었어요. 시대에 맞게 정책은 변해야 돼요. 우리가 허경영이가 20년 전에 떠들었던 신혼부부 1억 준다는 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쵸? 신혼부부 1억 준다는 게 여러분들 현실화되잖아. 그때는 미친놈이라 그랬잖아.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하니까 저 새끼 저거 포퓰리즘이다 라고 했는데, 시대가 20년 후에는 보면 허경영의 그 말이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을 걱정을 해서 너도 나도 1억 베팅을 하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것도 AI 시대도, 물론 저는 어떤 노조의 AI 로봇 도입 반대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대만으로 하면서 몇 년은 지연시킬 수 있겠죠. 근데 시대의 흐름이 AI 시대로 급격히 넘어가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응을 할 수 있는 거는 딴 게 없어요. 노동자가 일할 자리를 없어주면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민생 법안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생이랑 가까운 법들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그 가운데 정당법 하나가 통과가 된 거예요. 아니, 국회법. 그 국회법 중에 통과된 게 이제 여태까지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국회의 사회권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회권을 맡게 돼 있는데, 이제는 모든 법안 하나 통과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게 24시간이 될지 무조건 3명에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없잖아요. 맘만 먹으면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국힘당이 물론 국힘당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어떤 법을 통과시킬 때 만약에 민주당 170명이 24시간씩 여러분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170일이에요. 그렇죠? 170일을 물론 국회가 회기가 변경되면 자동 폐기가 되지만, 그래서 오늘 90개의 어떤 그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중에 오늘 국회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급식 노동자분들이에요. 오늘 민생법안 90개 중에서 통과된 법 중에 저희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급식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왜 이 어머니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냐면, 이 급식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그 학교의 예산에 따라서 3명에서 1000인분을 만들어야 되고 3명에서 2000인분을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통과된 법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령으로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면 100인분의 식사, 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가끔 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학교 예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과한 노동에 시달릴, 저임금 과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제 말 이해가 가시죠? 10명을 고용하면 500인분 이상은 못 만들고 500인분까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인 노동자의 급식 적정 인수를 기준을 세우고 이제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라, 이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급식 노동자 우리 어머님들이 눈물을 흘렸다. 좋은 법안이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저에 다다미방, 흰옥기 욕조, 개타워 다 있었다고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최재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런 감사 자체를 안 했죠. 그리고 골프장을 불법으로 준공을 했고 그 골프장의 비용을 현대가 하청 업체에게 대리 지급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프장이 있다는 소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나무를 심어서 시설을 가려라. 다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감사원이 이런 확인을 했는데 불법적으로 누가 이거를 시켰는지, 누가 이거를 추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감사원 하면 가장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21g이잖아요. 그거를 오늘 감사원이 제대로 다시,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할 일이 하나 늘은 거죠. 관저 이전 의혹을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늦었지만 국방부 계엄 때 국회 봉쇄를 했던 김현태 전 707 단장 등 대령 4명을 파면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김현태 전 707 단장이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참군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현태는 변절을 해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하고 저쪽의 스탠스에 섰었어요. 제가 김현태가 처음 인터뷰할 때 이상했던 게 있어요. 707 특수임무 단장은요, 절대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비밀 병기거든요. 이런 707 대테러 부대의 단장이 카메라 앞에 쓴다? 이상했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국정원 요원만큼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 발령을 내달라고 난리를 쳤죠. 하여튼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 3명 대령은 누구냐면, 중앙선관위의 청사 점검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 정보사령부 대령 3명도 파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면당하면 연금에 가장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헌재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들 비례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3% 이하를 받게 되면 사표가 됩니다. 그렇죠? 3% 이상을 받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정의당이나 어떤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1%를 넘었지만 의석수를 못 가져갔어요. 헌재는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헌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위헌이라고 하면 뭐 헌재 판결은 존중을 해요. 그런데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녹색정의당이랑 정광훈의 자유통일당도 원내 정당이 될 뻔했어요. 근데 헌재의 이 판결의 의미는 우리나라는 양당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정치의 현실이다. 그래갖고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득표율 3% 이상만 정당만 비례 할당한다는 거 위헌이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녹색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에서 환영을 하지만 전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봐요. 1%가 한 27, 8만 표 되거든요. 그 1%가 27, 8만 표, 즉 1%가 거의 의석 한 석 정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군소정당이 엄청나게 난립을 합니다. 그리고 정광훈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등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헌재의 이론은 지금 이미 거대 정당 양 두 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 과도한 제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를 하면 군소정당의 사실 비례 할당 득표율 3%를 정한 것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이 이게 극우나 남북이 대치하는 사회에서 진보냐 보수냐 확연하게 이념이 갈려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기본적인 틀은 찬성해요. 3%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약한다. 우리가 봤을 때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들어가면 좋죠.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의 극우가 대중화가 되는 바람에 극우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정상적인 어떤 사회에서 어떤 대화 토론이 가능한 그런 사회 구조나 정치 문화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찬성하지만 이러다 보면 정광훈이나 극우들이 이제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내 정당이라는 뜻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을 원내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0건을 합의를 처리를 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다음 달 이제 거의 이제 1월 달 마지막으로 가고 있잖아요. 2월 3일 날 4일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요. 3일 날 정청래 대표, 4일 날 저쪽에선 장동혁 대표 전환길이 올까요? 죄송합니다. 그쪽 대표 전환길 아니었네요. 오늘 통과된 법들을 자세히 찾아보면 반도체 특별법, 민생법안 92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이 너무 느려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나섰는데 제가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청래 대표가 일을 안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사실 민주당이랑 정청래 대표가 민생법안을 3월에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록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민생법안은 3월 내에 처리한다. 기한을 3월로 잡았고 1월과 2월은 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랬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1월, 2월은 그 제2특검, 내란전담 재판부 그러면서 개혁법안을 다 사법개혁 이런 거 다 한다 그러면서 1월, 2월은 2026년 처음부터 개혁법안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서 3월 달에 왜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국세법이나 이런 그 국무회의를 하다가 법안 통과가 자꾸 그 국무위원들이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일을 못 하겠다니까 법안이 통과 안 됐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법안 통과되기 전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으세요. 그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입법이 너무 느리다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님이 그러면 순서를 민생 법안 3월에서 땡겨서 오늘 우선 처리 92개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됐죠. 미국의 도란프가 왜 대한민국은 발의를 해놓고 통과시키지 않냐라고 하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라는 으름장을 놨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도 별로 영향이 없었죠.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갖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 즉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이거를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자가 계속, 제가 늘 말씀드린 재경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에요. 상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경위의 상정조차 안 하다 보니까 이 법안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미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조차 안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이나 내란 전담 재판부 또는 제가 보면 이걸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얘기했던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과 교환을 하려고 그런지 그런 정략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국익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국익이 달렸을 때는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힘당이 매국노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쵸? 얘네들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인질 삼아 자기네들이 지금 의석에서 밀려갖고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법 중에 하나를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정을 하면, 왜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상정하는 순간 민주당이 의석수를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상정을 안 해요. 이 인간들은 나라의 국익은 뭐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때를 쓰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 미국은 대한민국과 체결한 MOU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했지만 우리나라랑 체결한 어떤 MOU 같은 걸 미국이 의회에서 비준을 받았나요? 왜 우리나라만 등신들 같이 비준을 받아갖고 더욱더 구속력을 만드냐 이거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의석도 많으니까 대미투자특별법 비준안 처리하면 되지 않냐? 아니죠. 하면 안 되죠. 왜? 트럼프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거를 비준안으로 안 하고 그냥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도란프가 날아가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국회에서 비준으로 하면요, 이 법이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속력. 다음 미국 행정부에도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우리나라의 국회가 미국에 유리한 비준을 하려냐 이거죠. 제 말은 조약에 버금가는 게 비준이잖아요. 이거는 조약이 아니라 MOU잖아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응? 도란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응? 그리고 미국 올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미 의회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게 되면 도란프의 대외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 모두가 수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사실 발의를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 점검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자금과 경비들을 산출을 해갖고 처리를 하려고 그래갖고 좀 느긋한 편이었어요. 근데 도란프가 빨리 하라 그러면서 연병을 떤 거죠. 왜 우리나라는 좀 여유가 있었냐?
발의 시점 기준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관세가 15%가 됐지만 언제까지 한다라는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는 발의는 11월에 하고 관세 적용은 15%가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어떤 MOU법,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국힘당은 미국의 입맛대로 비준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정조차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 한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굳이 미국과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통과시켜 놓으면 돼요.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긴 플랜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0억 불을 나눠서 우리가 뭐 3,500억 불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1,500억 불이 어차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석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중동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던 석유나 에너지를 미국의 어떤 미국의 석유를 수입한다. 그럼 어차피 1,500불을 빼면 한 2,000억 불 정도를 우리나라가 그 8년간에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8년이면 여러분들 도란프는 연임을 할 수가 없죠. 중임을 할 수가 없죠.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도란프 같은 경우에는 길게 해야 4년이고 도란프 정부 이제 3년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비준으로 하면 다음 정부까지 도란프가 아닌 미국의 다음 대통령의 정부에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비준으로 약정돼 있기 때문에 일면 조약 같은 개념이 되면 계속 미국이 이거 우리 관세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매국노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기싸움을 하고 정치적으로 지네가 민주당이 아킬레스건이 대미투자법이다. 이걸 계속 지연시키면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미자 입장에서나 국힘당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화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게 국제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역적으로나 압박을 가하게 해서 이재명 정부 봐라 반미 정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는 빨갱이 머리가 안 통하니까 결국은 친중 머리로 가는 그 하나의 단계가 있다고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이미자는 이거는 여야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더라도 이재명 정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도란프가 1개 상임위원장인 이미자 너 왜 상정 안 해? 죽을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대한민국을 공격을 한다고요. 그럼 대한민국 공격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한나라당 지금 이 국민 내란당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을 하나 받으면서 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분석 잘하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다음에 대전 충남 통합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대전 충남 사시는 분들 있죠.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예요. 이제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약칭이 대전 특별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대전시 이렇게 불렀는데 대전 특별시로 약칭이 되는 것이고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 너무 기니까 대전 특별시로 하면 사람들이 아파 부를 것 같아요. 서울 특별시 같이 대전도 이제 특별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대전 충남의 통합에 이쪽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전의 시장은 개장후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그 이은재랑 쌍두마차를 달리던 이장우를 저는 개장우라고 불러갖고 그 다음에 충남도지사는 여러분들 개태음이죠. 김태음이죠. 저는 서초계 시고 쟤네들은 외국의 자예요. 저는 개청수의 개자는 서초계 시고요. 저 새끼들이 개태음이 개장우는요 외국의 시예요. 저랑 같은 개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반발이 없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전시장도 국민의 잣,
그 다음에 충남도지사도 국민의 잣. 근데 왜 얘네들이 이 통합을 찬성을 했냐? 윤석열 정부 때 찬성을 해놨던 거예요. 2024년에. 그래서 이제 지네가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니까 반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세요? 이미 얘네가 2024년에 이 개장우랑 개태음이가 제안을 해요. 윤석열 정부에게. 여기를 충남 대전 통합하자. 그러고 나서 탄핵당하고 이런 거니까 이제 와서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응? 이제 와서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갖고 대전시장 충남도지사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래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충남 대전 특별시를 승인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후보가 누구죠? 강훈식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이자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비서실장이 잠수함 사업을 위해서 캐나다로 날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산자부 장관이나 어떤 외교부 장관이 가갖고 하는 일이에요. 강훈식이 가요. 캐나다를. 무슨 뜻이냐? 캐나다 고위급을 만나갖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잠수함을 5스타 호텔처럼 딸 아들들이 탄다는 마음으로 만들겠다. 응?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 거예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잠수함에 관심을 보일 때 우리나라가 독일을 제치고 잠수함 사업을 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캐나다 총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독일과 더 협상을 한다는 소리가 이제 나와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가격을 깎기 위함이에요.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확정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잠수함 한 대에 1억 불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못 받아요. 근데 캐나다 총리가 내심 마음은 대한민국 거에 있지만 독일 거랑 접촉 안 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식 총리가 이미 캐나다의 총리가 잠수함 사업에 잠수함을 독일로 마음을 잡았다 그러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날아갔을까요? 물밑 작업이 성공한 거예요. 강훈식은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그냥 캐나다 총리를 설득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산업부, 외교부의 설득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을 보낸 거죠. 그러면 자칫 잠수함 사업이 독일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강훈식과 우리나라의 해외 순방단이 날아가서 따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훈식의 체급은 커지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는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안 되는 사업을 가갖고 매달리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이미 물밑으로는 캐나다의 요구 조건이 있었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죠. 비서실장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라 지금 국내에 있는데 비서실장이 움직인다? 말도 안 되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해외를 가더라도 국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와 저분은 대박이다. 한화오션 사야 되나? 나보다 한 수 위인데? 나는 이런 분석은 할 줄 아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벌 줄은 몰라. 저 사람 대박이네. 그러네? 한화오션을 사야 되네. 응? 나는 분석은 잘하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벌 줄 모르는데 저분은 내 말을 듣고 한화오션 사야 되나? 우와 저분 대박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를 정부가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강훈식이가 출마한다는 뉘앙스예요. 제가 볼 때는 강훈식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에 이번에 출마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잠깐 지금 아직도 단신을 하고 있네. 1시간이 넘었는데 이왕 한 것 좀 더 할게요. 오늘 또 이것저것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서울시장을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서울시장은 우리끼리 안에서의 어떤, 제가 왜 정원호 시장은 나중에는 띄우면 되지만 지금 정원호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지금 돌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평생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다 서울에 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에 정보를 듣는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하면 특히 호남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어떤 전남, 전북, 대전, 부산, 대구 이쪽은요 정당 보고 찍는 확률이 높죠. 제 말 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울은 왜 여러분들 제가 늘 인지도를 얘기하냐면 서울은 정당 보고 찍는 확률이 낮아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은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섞여서 오리지널 서울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호남 인구가 제일 많다는 소리도 있고 이동 인구들이 전부 서울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냐 이런 정당을 보고 찍는 확률이 많아요. 지방선거도 정당을 보고 찍는 게 있는데 서울은 정당을 보고 찍는 선거가 아니에요. 인물을 보고 찍는 선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서울 시민들의 특징이 인물을 보고 찍는 중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정당 보고 찍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지만 서울은 10몇 %밖에 안 돼요. 서울은 10%, 16%, 17% 정도밖에 안 돼요. 정당 보고 찍겠다. 그럼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마포, 그 다음에 동작, 도봉 이런 데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를 중요시해요. 우리 지역에 민주당을 찍겠다는,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어떤 분이 그 질문 하더라고요. 정원호 인기 좋고 여론조사 돌리면 좋은데 왜 자꾸 시사타파님은 정원호가 약하다고 얘기하냐. 그 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그런 분위기를 좀 알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전략에서 참고를 해야 돼요. 서울 선거는 그래요. 정당 보고 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특히 지방선거는. 대선은 다르죠. 대선은 정당 보고 찍는 확률이 높고 제일 정당을 보고 찍는 확률이 높은 게 대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큰 선거일수록 정당을 보고 찍고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시면 인물 보고 찍는 어떤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단, 즉 박찬대가 원내대표였죠. 그 원내대표 지도부와 만찬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친명 핵심과 만찬을 갖는다. 초청 대상은 누구냐? 박찬대, 박성준, 김용민, 노종면, 윤종균, 이렇게 뭐 이름까지 나왔어요. 언제 하냐? 2월 5일 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됐냐? 응? 여러분들에게 비하인드 정치 스토리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선 승리 직후에 박찬대 원내대표단과 당연히 식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시면 당연히 나랑 당대표 할 때 원내대표 박찬대나 이런 사람이 대선 승리했으니까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 원내대표들을 식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했냐? 박찬대가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밀어버린 거예요. 왜 밀었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가 전당대회에 나가지 말라였어요. 이거는 제 내피설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가 굳이 왜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초장부터 지지층들이 이렇게 싸우게 만드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찬대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했대요. 근데 맞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유동철 이런 인간들이 뒤에서 부추기고 나가야 된다. 거기에 하바리 유튜버들에게 박찬대가 대통령의 의중을 꺾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박찬대 측에서 저를 고소하십시오.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로. 예전부터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찐명파리들이다. 응?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 왜 지금 여러분들 만찬을 할 것 같아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 괘씸해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대통령이. 일도 바쁘셨지만 대통령이 박찬대나 이쪽에 연락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에게 서운하다. 대통령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박찬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찐명파리한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대통령 되는데 당대표 시절에 도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밥 한 번 못 먹었지 않았냐. 그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른 거 있고, 두 번째 뭐냐, 이거는 제 내피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내피설. 아까는 다 팩트를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는 내피설이에요. 왜 당대당 통합이 시끄럽냐로 어떻게 보면 친명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당대당 통합은 여러분들 보세요. 밖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수가 없죠. 내가 시켰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근데 찐명파리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박찬대 중심으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당대당 통합을 맹비난을 하잖아. 이런 분들과 만나갖고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월 5일 이후에 민주당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해질 거예요. 대통령이 교통정리하려는 거예요. 교통정리. 시끄러우니까. 제 말 맞죠?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대통령이 교통정리하려고,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한 거 팩트예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 박찬대를 여러 경로로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랑 결국은 하바리 유튜브들이 응원을 해갖고 여기저기서 나가라고 부채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다가 대통령의 뜻도 거스르고 나온 거예요, 박찬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되니까 사실상 전당대회 불복선언이나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1인 1표제부터 해갖고 지금 모든 걸 반대하잖아요. 대통령이 교통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집권 초반에 개혁을 해야 되고 민생 살려야 되고 그런데 당내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제가 왜 한심하다고 얘기하냐면 1인 1표제가 민주당이 싸울 일인가요?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부터 얘기했고 박찬대도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아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이 싸울 일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하는 게 제일 싸다. 만약에 지금 통합하면
그냥 조국혁신당에 조국이나 재보궐선거나 어디 뭐 한 자리 정도 약속해 주면 되고 12명의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조국 국회의원 배지 하나 어떻게 하나 해주고 민주당은 12석의 배지를 얻는 거예요.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나 까놓고 좀 얘기할게. 민주당 12석 배지 얻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재보궐선거 나가갖고 하나 이기면 조국도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당원 1인 1표제와 합당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정청래 때리기, 그리고 청와대와 상관이 없다. 이게 핵심이 누구예요? 다 박찬대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명 지도부였던 박찬대 원내 지도부를 만찬을 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응? 이번에 왜 하는지 보세요. 얘네들이 진짜 친명의 박찬대가 핵심이고 과거 원내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면 이제 만찬할까요? 안 하죠. 대통령 파리하는 딴짓거리 하니까 대통령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응? 계속 엇박자 놓고 민주당 내 혼란을 부추기고 대통령이 사실 만찬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의 속마음을 왜 그러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인 1표제 재추진하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하고 사사건건 친명하면서 친명 대 친청 프레임 그런 거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 말 보세요. 2월 5일 이후에 민주당 조용해질 겁니다. 응? 진짜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셔요. 아까 그 말은 팩트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왜 나오냐고 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나가지 말라는 만류도 했다. 그 안 듣고 나가서 개싸움 벌어졌고 그게 이 민주당의 분열의 불씨가 됐고. 예, 오늘 저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